김정은을 숙청하라는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게 공개적인 발언이면 직결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나온다고 해요. 속으로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 쌓여가는 주민들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왜 지금 더 강해지는지를 보면 김정은 체제에 어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해요. 먼저 유학생 이야기를 해야 해요. 북한이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요. 중국이나 러시아로요. 선발된 엘리트들이에요. 체제에 충성스러운 집안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세뇌 재교육을 받아요. 다시 북한 이념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이 재교육이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넓은 세상을 이미 봤기 때문이에요. 비교 기준이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러시아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봤어요. 그 기준이 생기면 재교육 교재가 말이 안 돼요. 이건 선전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내가 직접 봤는데 다르다.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판단이 생긴 사람들이 돌아와요.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여요. 안에서는 달라요. 이게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패턴이에요. 소련이 무너진 것도 이 패턴이 쌓인 결과였어요. 외부를 본 사람들이 내부의 거짓을 알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최고위 간부들도 지금 불안해요. 김정은의 숙청이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장성택이 처형됐어요. 김정은의 고모부예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공개 처형됐어요. 최룡해도 한때 힘이 있었다가 내려갔어요. 리용호 외무상도 사라졌어요. 지금 북한에서 간부가 된다는 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표적이 되는 위치예요. 이 불안이 간부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충성 경쟁이 극단화돼요.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척해요. 진심이 아니에요. 숙청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 생겨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보고가 좋은 것만 올라가요. 나쁜 건 보고를 안 해요. 나쁜 걸 보고했다가 책임 추궁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현실을 모르게 돼요. 아래에서 문제가 있어도 위에서는 다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이 정보 왜곡이 쌓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독재 체제의 고전적인 자기 파괴 패턴이에요. 주민들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건 그냥 가난 때문만이 아니에요. 불공평함 때문이에요. 간부들은 잘 살아요. 장마당 장사꾼 중에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 특히 농장원들은 여전히 굶어요. 이 불평등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게 너무 달라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서 더 화가 나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그게 옆 나라예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이 질문이 분노로 변해요. 근데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속으로 사귀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 억압된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면 간접적으로 나와요. 국가 행사에서 열의가 없어요. 집회에서 만세를 외치지만 눈빛이 달라요. 작은 저항들이 나와요. 외부 USB를 보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행위 자체가 작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탈북 시도가 꾸준히 나와요. 성공하는 숫자는 줄었어요. 경비가 강화됐으니까요. 근데 시도는 계속돼요. 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절망이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유학생들이 비교 기준이 생겨서 재교육이 안 듣는다. 간부들이 숙청 두려움에 정보를 왜곡한다.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쌓인다.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서 분노가 더 강해진다. 탈북 시도가 계속된다.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들이에요. 북한에서 이런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해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증언들이 모이면 패턴이 보여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간부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굶는다. 평양 사람들은 아파트 새로 짓고 사는데 우리는 움집에서 산다.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냐? 이 불공평함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불평등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들다는 공동 어려움이 그걸 덮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덮여요. 일부는 잘 살고 일부는 못 사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분노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요. 핵실험 때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핵을 쏘는 돈으로 우리 먹이면 안 되냐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저 미사일 하나가 얼마인지 아냐고.
그 돈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1년은 먹겠다고 이런 속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체제의 정당성 문제예요. 북한 체제의 정당성 근거가 뭐냐면 외부적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남한이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핵으로 막는다고. 근데 그 핵이 주민들 밥을 빼앗아 만들어진다면 인민을 보호하는 핵이, 인민을 굶기는 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쌓이고 있어요. 김정은의 숙청 패턴을 봐야 해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이후에 숙청한 간부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한 자료들이 있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고위 간부들이 처형되거나 강등되거나 사라지면 체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숙청으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눈에 안 띄려고 해요. 뛰어난 척 안 해요. 그냥 묻혀 있어요. 이게 체제 전체의 효율성을 낮춰요.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하는데 유능한 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요. 숙청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성을 증명해야 해요. 충성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물 공세예요. 김정은한테 좋은 선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외제 물건, 고급 식재료, 외국 물건들. 이걸 바쳐야 눈에 잘 보여요. 이 비용이 간부들한테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아래로부터 더 많이 뽑아내야 해요. 주민들한테 더 많이 뜯어야 해요. 위로 바칠 게 필요하니까요. 이 구조가 하나의 순환이에요. 김정은의 충성 요구가 간부들의 착취를 강화하고 간부들의 착취가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분노는 억압으로 막히고 억압이 더 강해지면 더 반발하게 되고 이 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이걸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바꾸면 자기 권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숙청을 안 하면 간부들이 느슨해져요. 선물 공세를 안 받으면 간부들의 충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나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의 딜레마예요. 체제를 개혁하면 자기 권력이 약해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체제가 점점 나빠져요. 이 딜레마에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권력 유지를 선택해요.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영원히 가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이런 구조는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의 재교육 효과 감소, 간부들의 정보 왜곡, 주민들의 분노 증가, 외부 정보 유입. 이게 다 그 방향의 신호예요. 한 가지 더.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장마당이 1990년대 이후 계속 커져왔어요. 이게 체제의 균열을 만드는 요소예요.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면 정보를 살 수 있어요. USB를 살 수 있어요. 뇌물을 줄 수 있어요. 이 돈이 체제의 틈새를 만들고 있어요. 장마당 경제가 커지면서 새로운 계층이 생겼어요.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북한판 자본가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보위부 간부들한테 뇌물을 줄 수 있어요. 뇌물을 받은 간부들은 눈을 감아요. 이 비공식 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체제를 부식시키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법이 있어도 뇌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부식이 쌓이면 규칙 자체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면 국가 통제력이 약해져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김정은이 이걸 막으려고 노력해요. 뇌물금지, 사유재산 제한, 장마당 단속. 근데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퍼져 있어서요. 그리고 막으면 경제가 더 나빠져요. 장마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요.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두면 체제가 부식돼요. 이 딜레마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가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내부의 균열이 쌓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균열이 더 커질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북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 갑자기 통일이 되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엄청난 혼란이 와요. 수백만 명의 난민 핵시설 관리 문제, 경제 통합 비용.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변화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가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변화가 덜 혼란스럽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생각해야 해요. 한국이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은 별개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북한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는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타이밍을 읽을 수 있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재교육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어요. 장마당이 체제를 부식시키고 있어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북한의 지금이에요. 주류 언론이 북한을 다룰 때 주로 군사 이슈, 외교 이슈를 봐요. 미사일 발사, 핵실험, 정상회담.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내부 민심은 잘 안 다뤄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외신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내부 민심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예요. 외교 협상이 어떻게 되든, 제재가 어떻게 되든, 내부에서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북한 체제 자체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균열을 주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유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 간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재교육이 안 듣는다는 게 미래의 간부들이 체제에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가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련 체제 안에서 교육받았지만 체제의 문제를 알고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결과가 소련 붕괴로 이어졌지만 북한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분석가들이 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소련을 해체하려 한 게 아니에요. 개혁을 하다 보니 통제 불능 상황이 됐어요. 이걸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에서 누군가가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게 통제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냐 아니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이어지냐가 관건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외부에서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붕괴 시나리오, 점진적 변화 시나리오, 현상 유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해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준비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을 숙청하라는 속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표면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해요. 군이 따르지 않을 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 간부들이 집단으로 등을 돌릴 때,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멀어요. 근데 신호들이 쌓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짚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주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해요. 외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저항이에요. 혼잣말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도둑질로 생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쌓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터져 나와요. 언제 그 임계점이 오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방향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걸, 균열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낼 때 김정은을 숙청하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과장이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공개적으로는 없어요. 잡혀가니까요. 근데 탈북자들이 증언해요. 자기가 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이 속으로 나왔다고. 극히 신뢰할 수 있는 소수한테만 했다고. 이 속말이 어떻게 변화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역사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질 때를 보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선 오랫동안 균열이 쌓여왔어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수십 년의 억압과 분노가 쌓였어요. 동독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내부 균열이 오래됐어요. 북한도 지금 그 균열이 쌓이는 중일 수 있어요. 이걸 확신할 수 없어요. 북한이 훨씬 더 강고한 통제 체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 쌓여도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신호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주목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결국 어디서나 있어요. 농장원들 사이에,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심지어 간부들 사이에도 있어요. 간부들도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거든요. 이 분노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다 같은 이유로 분노하는 건 아니에요. 농장원은 굶는 것 때문에, 간부는 불안 때문에, 유학생은 비교 때문에. 근데 이 다른 이유의 분노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지금 이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요. 이 분노가 어떻게 출구를 찾느냐가 앞으로의 북한을 결정할 거예요. 탈북으로 나가거나 내부에서 쌓이거나 아니면 언젠가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오거나 이 중 어느 방향이 될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해요. 김정은 숙청하라는 속말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는 게 한반도 안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탈북자 증언이 있고 위성 사진 분석이 있고 정보기관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내부 실상을 100%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최선의 추정이에요. 알려진 것들을 가지고 패턴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균열이 쌓이고 있다고,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이게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북한 뉴스를 보면 조금 다른 눈으로 보일 거예요. 김정은이 어디 갔다 뭘 했다는 뉴스 뒤에 그 아래서 쌓이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북한의 어딘가에서 유학 다녀온 청년이 속으로 이 나라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장마당에서 몰래 USB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잣말로 불만을 사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같은 방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변수예요. 그리고 이 균열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놀라지 않고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해요. 북한 내부의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추상적인 이슈로 보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분노를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교육에서 의문을 품는 유학생이 있어요. 숙청을 두려워하는 간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게 북한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그 첫걸음이 이 영상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분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북한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기여이지만 의미 있는 기여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기억하고 주변에 전해주세요. 김정은은 숙청하라는 말이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이 표면으로 나오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를 주목해야 해요. 이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뉴스 표면 아래를 보려고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요. 북한을 단순히 위협으로 보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려고요. 그게 이 채널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